네, 다 보이시나요? 오. 버티님은 네. 스피커랑 마이크를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소거 했는데 이거요? 그걸 꺼야 아니면 하울링이 없으시면. 네. 호영님은 지금 접속해 계시죠? 말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시간 됐고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미선님 쭉 말씀해 주시면 운영을 따라가겠습니다. 네. 각 잡고 공부하듯이. 네, 지금 잘 들어가고 있는 건가? 들어가고 있는 거. 상당히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락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좀 락강에 대해서는 좀 반감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정신분석학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학문이었고, 사실 뭐 철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문학, 예를 들면 뭐 문학에서도 굉장히 이제 큰 위치를 차지하는 학문이고, 사실상 이게 굉장히 특히 뭐 예술 비평이라든가 사회 비평에도 전반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겠다 싶은데, 근데 이제 좀 사실은 알고 보면 이건 좀 사이비과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신의학에서는 더 이상 쓰지 않는 과학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니까 뭔가 이거를 공부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이게 참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사실 한의학이라는 게 되게 과학적인 근거가 좀 빈약한 데 비해서 사실 어느 정도 병이 낫긴 낫잖아요. 좀 그런 약간 한의학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의학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대학, 그리고 어떤 문학이나 철학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좀 이해를 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준비하려고 했고, 일단은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먼저 이제 락강이 출연하게 된 배경, 그런 어떤 철학적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한 1900년대 이제 초, 그리고 이제 1800년대 후반 정도 해가지고, 그죠. 1800년대 중반부터겠네. 중반 후반 정도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프로이트랑 니체랑 막스가 있었죠. 그 세 명이 이제 뭐 근대적인 체계를 많이 바꿔놨다. 뭔가 근대를 현대로 바꿨다라는 그런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이름 다 나오는구나. 그럼 PPT 슬라이드로 만들어야겠네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사실 락강이 출연하게 된 배경은 사실은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거죠. 프로이트가 이제 철학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무의식이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어떤 주체는 사실은 인간은 영혼하고 신체가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신체라는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부분이 있고, 그 어떤 신과 어떻게 교감하는 이런 영혼이라는 게 있었다. 이게 일단은 뭐 중세 철학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근대 철학에 가서는 인간에게는 뭐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이해가 있었고, 특히 이제 이성이라는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특히 이제 뭐 칸트 정도 와서는 정말 이성이라는 게 보편화가 되면은 우리는 모두 다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세계관을 갖게 되죠. 근데 이제 프로이트가 사실은 굉장히 의미를 가졌던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굉장히 다 통제하고 있는 것 같고,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를 지배하는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사람들한테 던져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많은 논쟁적인 작품들이 20세기에 나올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까뮈의 그 이방인 같은 경우도 왜 죽였냐? 갑자기 그 해안에서 왜 그런 그 아랍인들을 왜 죽였냐라고 했을 때 햇빛 때문에 죽였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말이 안 되는 행위잖아요. 행위에는 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논리적인 연관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무의식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뭐 어린 시절에 있었던 어떤 트라우마 혹은 얘가 가지게 된 뭔가 저변에 있는 의식들 이런 것들을 그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뭐 이제 뭐 까미의 그런 사건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그걸 분석을 하죠. 어떤 사람은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프랑스인과 그 저기 알제리에 있었던 그 민족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무어인들이나 뭐 어떤 그 이제 북아프리카인들의 어떤 인종적인 차별 의식이 기본적으로 내재돼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20세기적인 비평을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게 사실은 프로이트가 기반을 마련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 초기 작품들을 보면은 무의식은 우연이 아니라 보편적인 거다.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프로이트의 가장 이제 초기 작품들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농담을 하고 실수를 하고 꿈을 꾸는 것들이 다음에 꼭 슬라이드로 만들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다들 그냥 농담이고 그냥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무의식이 발현을 했다는 거예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나도 모르게 막 머릿속에 꽉 차 있으면은 그거랑 연관된 단어를 막 뱉는다든가. 그렇죠. 막 동감합니다. 네. 특히 이제 프로이트 그 책을 읽어보면은 프로이트가 막 예시로 드는 게 독일어가 복화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단어 두 개 합쳐가지고 그 만든 단어가 많은데 그 두 개에서 예를 들면 뒤에 있는 단어를 이 사람이 무의식이 꽉 차 있는 단어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내가 오늘 뭐 저녁에 뭐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 메뉴를 내가 정해야 되는데 막 손님이에요. 근데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점심 먹는 걸 얘기를 하는데 저녁 먹을래? 뭐 저녁 뭐 먹을래? 막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농담하고 실수하고 말실수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마음속에 있는 내 자신의 자아를 그 투영을 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런 식의 어떤 그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가 유명하게 된 게 그 기본적인 어떤 무의식의 발견도 있지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처럼 신화적인 것들 그리고 어떤 뭐 역사적인 것들, 예술적인 것들을 나름의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분석을 하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이게 프로이트가 한편으로는 좀 뭐 비판받는 지점이기도 하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이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냐? 이게 보편적인 거냐? 특히 이제 페미니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남성의 관점이다.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살구의 충동이 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굉장히 큰 어떤 애착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게 아버지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이제 사회화가 될수록 그거를 통제받게 된다. 그거 이제 거세 공포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 거세 공포를 겪으면서 인간은 사회가 된다. 인간이 어떤 보편적으로 사회에서의 인간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설명을 했었죠.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인간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거세 공포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프로이트의 어떤 초기 저작에 나온 건데 억압된 모든 것은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거. 내가 나 자신을 계속 제어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계속 제어가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내가 제어를 못하고 이게 어떻게 발현을 하게 되죠. 이게 뭐 신경증으로 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이제 뭐 다른 형태로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예술 작품에 자기도 모르게 뭐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도 이제 프로이트가 분석을 했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떤 유년 시절이 어떻게 작품에 영향을 끼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뭐 그렇게 나타나면 좋은 거고, 나쁘게 나타나면 이제 정신병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락강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그 설명을 했던 건데, 진짜 큰일이네. 녹화가 굉장히 좀 불량하게 되겠네요. 또 이런 게 저희 생각의 말 아니겠습니까? 뭔가 네, 뭔가 어색한 라디오. 뭔가 어색한 듯 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PPT 고자라. 그래서 시도를 할 생각 못했네요. 근데 너무 흥미롭게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락강을 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인데, 일단 프로이트는 중기랑 후기에 굉장히 좀 이론적인 격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의식이라는 것만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한 꿈의 해석, 그때부터 해서는 이제 이드랑 슈퍼에고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무의식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무의식은 두 가지 층위가 있는 것 같다. 굉장히 충동적인 층위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거세공포를 가지고 있는 슈퍼에고라는 층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러니까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그걸 뭐라 하지? 아펙투스? 그거를 정동이라 그러나? 그 번역어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특히 이제 성적인 본능, 그러니까 리비도의 세계에 그런 영향을 받는 이드가 있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막 눈치를 봐. 아무도 막, 예를 들면은 막 자취하고 혼자 살고, 아무도 나랑 같이 없는데 뭔가 옷을 입지 않으면 불편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아무도 관심이 이렇게 자기를 보고 있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이제 연극을 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옛날에 뭐 그리스인 조르바에 보면 막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조르바가 노인이 되면은 모든 곳이 아픈데 이게 아프지 않은 척을 하는 게 너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나 혼자 있을 때도 아프지 않다고 생각을 하려고 한다. 그런 것들. 그런 데뭐 있었어요? 네. 뭐 생각이 안 나지? 그렇죠.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 것들. 뭐 사실 이거는 뭐 슈퍼에고랑 정확히 맞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뭔가 관습이나 법을 계속 내재화를 시킨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네. 그런 어떤 두 가지 층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이제 프로이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철학사적으로는 나는 내가 아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문제의식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프로이트 얘기였고, 소시르까지 일단 계속 얘기를 해보면은, 프로이트랑 거의 동시대인이었죠. 소시르는 이제 최초로 근대적인 언어학을 한 사람인데, 이제 소시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언어학이라는 게 거의 처음으로 과학적인 학문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루이 14세 때부터 사실 이런 행동을 했었어요. 뭔가 그때 이제 얀센파라고 어떤 좀 그 복음주의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구교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성서로 돌아가자 막 이런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었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그런 시도를 했었어요. 뭐 인간의 언어의 보편적인 법칙을 밝히자. 그래서 인간의 어떤 사고의 그런 기본적인 어떤 체계 어떻게 되는지를 완전히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라는 시도를 그때부터 했었는데, 존재하는 모든 언어에 대해서. 네. 약간 그죠. 바벨탑의 구원하는 신화를 거죠. 증명하는 걸로 생각했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 기초 원리가 같으면 네. 봐라, 하나의 언어에서 나오지 않았냐. 그죠. 그래서 그렇게 시도했을 수도 있겠다. 네, 일반 이성 문법이라고 저처럼 이제 불문학 전공한 사람들이 배우는데,
그런 시도를 했었어요. 재밌다. 네, 그런 시도가 이제 최초로 이제 근대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게 수시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스위스 사람인데, 이 소시르가 나타나게 되면서 그 굉장히 언어학이라는 게 서양에 있어서 굉장히 근본적인 학문이 됐고, 그리고 이때 이제 철학적인 혁명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이제 그런 구조주의의 기본적인 어떤 철학을 공유하는 모든 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언어학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학이 철학혁명을 가져오게 되죠. 이제 언어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라니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어떤 얀센파 일반 이성 문법의 그 문제의식을 공유를 하고 있고, 그 문제의식에 따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사고를 한다. 우리가 사고의 재료는 기본적으로 언어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언어의 어떤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의 어떤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한국어의 질서에 맞게 나는 그 사고를 한다. 막 옛날에 막 그런 그 중학생, 막 고등학생 때 막 그런 거 배우잖아요. 뭐 눈이 굉장히 그 많은 그렇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뭐 눈보라를 뭐 나타내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색깔을 나타내는 것도 뭐 예를 들면 우리의 조상들은 초록색과 파란색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푸른색이라는 말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언어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법칙이 어떤 사고를 제한하는 그런 규칙이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는 언어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인간이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알 수 있겠다. 뭐 이런 게 전제가 돼서 어떤 철학에도 영향을 끼치게 됐고, 그러면은 언어를 연구하는 게 결국은 인간을 연구하는 어떤 굉장히 근본적인 그런 연구 방법이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그 문제의식을 갖게 만들었던 소시르라는 사람은 사실 이거 뭐 고등학교 때도 계략적으로 배우잖아요. 뭐 렁그라는 게 있고 빠롤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제 시니피옹이라는 게 있고 시니피에라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사실 이런 모든 소시르의 얘기들은 이제 뭐 일반 언어학 강의라는 그 소시르의 강의를 모은 책이 출판되긴 했지만 소시르가 직접 남긴 게 아니라 강의 노트예요. 네, 그 소시르의 제자들이 이거를 그 강의를 듣고 그 필기했던 것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소시르가 정확하게 이 얘기를 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소시르는 네. 그 저작을 남기거나 그러지 네. 않았던 거예요? 책을 한 권도 안 썼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직업이 뭐예요? 뭐 교수나 이런 거 교수인데 아니에요? 네, 단행본 책을 안 낸 건지 모르겠는데 언어학에 대해서 책을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논문을 쓴 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시대가 그럴 시대가 아닌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신기하다 이것도. 그죠? 네. 아니 이 시대 이게 지금 19세기, 20세기에 뭐 19세기 그죠? 사람인데, 네. 그죠? 19세기는 굉장히 좀 저수로 활동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유럽에서도. 그죠? 뭐 온갖 책이 다 나왔잖아요. 그죠? 심지어 언어학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렇게 이게 뭐 종교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추정할 수도 없는 게, 네. 결국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파고드는 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어떤 종교적인 또 그런 흐름의 맥락과 네. 그렇게 배치되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렇죠. 네. 자의적인 거 아니었을까요? 자신 없었던 건가? 그냥 농담만 한 건데 제자들이 보다 적었나? 그런 다들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소시르는 기본적으로 네네. 그 과학적인 언어학의 어떤 태주이기 때문에 네네. 예를 들면 랑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지만 모든 언어 활동의 사회적 규범이라고 나와 있지만 뭐 문법 같은 거거든요. 네네. 사실 문법이라고 하면 약간 좀 그 여러 가지 어폐가 있긴 한데 그런 어떤 근본 보편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빠롤이라는 거는 과학화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거를 전부 다 어기고 빠롤을 다들 연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빠롤은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많이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떤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랑그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그냥 아주 뭐 정말 약간 성기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문법 같은 거라면은 빠롤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언어 상황들, 상황. 네. 뭐라 그래야 되지? 뭐 화행적인 것들, 뭐 어떻게 보면은 화행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네. 화행론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화행? 행? 행? 화행, 화행? 네. 행동화. 프라그마티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나중에는 막 그런 언어학이 막 여기서 이제 점차 이제 분과학문으로 발전을 하면서 그런 게 나와요. 예를 들면은 억양. 네. 그런 것도 분석을 하고 약간 문맥의 분위기나 이런 맞아요. 전제. 맞아요. 막 그런 거 나중에 막 배우거든요. 얘네들이 어떤 컨텍스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 뭐 이제 뭐 그런 컨텍스트라든가 뭐 그런 기본적인 뭐 발화 상황들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별로. 단순한 단어들이 뜻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뭐 이제 그게 뭐 묶여가지고 모여가지고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분위기나 네. 맥락 같은 거요? 네네. 어떤 말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요 비슷한 내용들은 네. 그러니까 사실 살면서 많이 접하잖아요. 네. 얘네들 워낙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파생되고 보편화됐으니까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근데 네. 그것을 소시르는 네. 랑그는 이성적으로 네.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네. 요 파롤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랑그를 이제 규정한 여러 가지 법칙들을 발견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소시르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되게 이분법적이거든요. 랑그가 있으면 빠롤이 있고 시니피형이 있으면 시니피에가 있고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관을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뭐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언어의 자의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를 뭐 가방이라고 한다. 네. 근데 사실 가방이라는 게 이 가방이라는 어떤 의문 자체가 이 가방이라는 물체랑 아무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그렇게 부르기로 그죠. 약속한.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사실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것들을 언어는 어떻게 보면 의미랑 어떤 물체. 언어 행위 물체랑 그렇게 막 그치. 결합을 시킨다. 뭐 요런 것들. 그리고 몇 가지 뭐 법칙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막 이렇게 막 뭐지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가 않아서 그런 식으로 언어의 이런 법칙들을 하나하나씩 규정을 합니다. 네. 그런 어떤 그런 학문적인 활동을 했었고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시니피형이랑 시니피에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시니피형이라는 게 기호예요. 예를 들면 가방이라는 거, 가방이라는 말, 가방이라는 그런 의문 기호, 그걸 음성 기호라고 하나? 네. 근데 시니피에라는 건 가방이 가지고 있는 의미 체계, 그죠? 이게 지시하는 대상. 네. 그러니까 시니피에가 일종의 실체인 그죠? 것이고 실체인 거죠. 시니피형이 거기에 우리가 부여한 네. 뭔가의 어떤 기호, 그죠? 뭐 대칭되는 무언가. 근데 그 둘 간에는 사실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고, 네. 이런 어떤 언어학적인 도구들을 제시를 했는데, 이거를 락강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많이 써먹습니다. 네. 락강뿐만 아니에요. 뭐 푸꼬라든가, 뭐 이제 뒤에 나온 뭐 데리다라든가, 정말 이제 20세기에 이제 프랑스에 있었던 철학자들이 이걸 굉장히 자의적으로 많이 써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언어학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이제 언어학이 나오면서부터 그리고 언어학에서 어떤 랑그라는 게 나오면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원래는 그냥 인간이라는 게 되게 무결한 하나하나의 굉장히 개별적인 존재였는데 뭔가 무의식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서 언어가 그러니까
인간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 어떤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체계 중에 하나로 언어학이라는 걸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된 거죠. 이제 특히 라칸 철학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 중에 하나는 언어학과 무의식이 굉장히 관계가 깊다. 그죠? 그래서 이 양쪽 두 개의 출발점을 네.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고, 네. 그렇죠.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는 거를 이제 락강이 네. 만들게 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엮이게 된 거고, 이제 뭐 다음에 이제 구조주의와 철학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는, 구조주의라는 게 사실은 제가 되게 20대 초반에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주제였는데, 특히 이제 구조주의라는 그 기치를 걸었던 철학자들이 기치를 건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되게 재밌는 건데, 모든 그 대부분의 어떤 철학적인 경향들은 자기 자신들이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거를 부르고, 특히 뭐 조롱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게 그 이름이 된 거죠. 대표적인 게 실존주의죠. 실존주의. 네, 너네는 계속 실존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어떤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진 건데, 구조주의의 어떤 철학자들의 대표가 레비스트로스예요. 네. 레비스트로스가 인류학에서 어떤 기본적으로 발견하려고 했었던 거는 대체 이 많은 문명들이 있는데 이 많은 문명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문명들의 공통점. 네. 사실 뭐 레비스트로스가 이것만 밝힌 게 아니라 사실은 레비스트로스는 이제 더 많은 뭐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맥락에 놓고 봤을 때, 구조주의의 맥락에 놓고 봤을 때 그 레비스트로스의 어떤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뭔가 관습이 뭐냐 이런 거를 밝히려고 했었거든요. 그거를 레비스트로스는 제가 책에서는 근진항한 금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공통점으로 네. 뽑은 게. 네. 모든 문명이 그거를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구조주의라는 기치를 뭐 이렇게 이름 지어진 철학자들은 다 어떤 식의 어떤 발견하려고 하면은 네, 화면이 아이패드를 제가 맡겨가지고 사실 아이패드로 하려고 했는데 아이패드가 깨졌어요. 아 진짜요? 네. 지금 그래서 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그래서 구조주의의 기본적인 어떤 발견은 아이고. 네. 사실 좀 자꾸 개인적인 게 나와서. 네. 이 구조주의 철학자들은 보이나요? 화면이 끊겼어요. 아 진짜. 다시 아까 그 슬라이드 그쪽으로 들어와서. 네,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면은 제가 이거를 카톡방에 공유를 했으니까 카톡방에서 보고 할까요? 그래 별로 상관없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 카톡방 화면을 여기 띄워서 보여주는 것도 방법인데, 왜냐면 지금 어느 쪽을 보는지를 그죠. 따라가는 게 이제 의미가 있어서. 좀 가까이 보이구나.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서 내 화면에 가서 자기 화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시작. 카톡방 네. 보입니다. 이게 낫겠다. 이게 훨씬 낫네. 그 구조주의 철학자라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게 뭐냐, 인간이 다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를 밝히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그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거가 찾는 방법으로 이제 언어학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떤 뭐 저작에서 따온 건데, 뭐 구조주의는 인간이랑 사회생활을 수학적인 작용, 그리고 기호, 그 제도, 체계 이런 걸로 설명을 많이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20세기에 구조주의랑 완전히 이제 상반되는 철학의 체계가 실존주의였거든요. 실존주의는 여기랑 완전히 반대예요. 구조주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결론적으로 완전히 그렇게 그냥 다 스킵하고 넘어가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우리를 그 올가매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무의식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우리는 결국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약간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주의적인 그런 그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막 실존주의는 막 그런 거잖아요. 막 내가 막 이거를 막 나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난다. 이런 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이 굉장히 안 친하고 서로 굉장히 잘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일단 설명을 하면은 구조주의랑 어떤 락강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네. 좀 보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그래서 한번 네. 우선 잠시 끊고 네. 잠시 화면을 끄고. 재밌어요. 그래요? 재밌네요. 다행입니다.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저처럼 뇌근육 운동을 저도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요? 아주 모처럼 뇌근육 운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왜 회사에서는 손가락 운동만 하잖아요. 눈과 손가락. 손 관절만 쓰는데 참 식사하셔야 되죠. 아닙니다. 우리 원래 규칙이 발제자가 말할 때 테너는 밥을 먹고 테너이 말을 할 때 발제자가 밥을 먹고 네. 말을 마침 좀 먹고 와가지고 좀 굉장히 재밌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 주셨듯이 프로이트가 주장했던 사실 많은 그런 주장, 이 논거들은 그 뒤에 와서는 많이 좀 부정되거나 반박되거나 그랬죠. 근데 전 여전히 지금 현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어떤 철학자 한 명을 꼽으라 하면 저는 프로이트를 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되게 굉장히 그 인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게 크다. 그러니까 뭐 영화든 아니면 소설이든 우리가 접하는 모든 어떤 그런 지적 저작들의 내용을 보면 프로이트가 던진 화두가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뭐냐면 프로이트가 던진 화두를 품고 있으면 근대성이 느껴지고 그 자체가요. 그런 화두가 전혀 발견되지 않으면 좀 문제예요. 그것이 어떤 종교에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간다라든지 아니면 계급주의 측면으로 들어간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이제 점쳐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한 개인에 있어서의 어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투쟁 같은 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해서 저는 프로이트는 지금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언어 철학을 굉장히 매력적이죠. 특히 이제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화두도 저는 굉장한 상상력을 자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독서모임 할 때 그 작품 나왔던 것 같아요. 드니 빌레브의 컨택트. 네네. 사실 그 드니 빌레브의 컨택트, 테드 창이 쓴 그 소설 자체가 노골적으로 그걸 이제 작화했죠. 그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니까 외계인의 언어를 배웠더니 외계인의 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지난번 제가 이제 발제했던 인간은 3.5차원, 시간을 과거에서 미래 방향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외계인은 그 완벽한 4차원, 어느 대상을 보면 미래의 상황까지도 같이 인지할 수 있는 그 설정을 외계의 언어를 배움으로써 외계인의 어떤 사고 그리고 차원을 뛰어넘는 어떤 그 범주로 넘어가는 걸 이제 소설로 영화를 굉장히 멋지게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도 저는 이 언어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언어, 사고, 언어 능력, 사고 능력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재밌는 하드라고 생각하고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내 머릿속에 계속 우글거리는 이런 생각들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 체계에서 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자꾸 많이 하게 되고 또 내가 어떤 느끼는 어떤 감각들 그다음에 내가 원한다고 내가 바란다고 생각하는 욕망들 이런 것들이 그 깊은 어떤 무의식에서 끌어오르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책을 읽는 것이나 아니면 이게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저는 이제 독서모임 할 때마다 많이 말씀드렸지만 내 자신에 대한 탐구거든요. 다른 것의 외부에 대한 뭐 이런 것보다 내 자신이 도대체 뭘 원하고 있고 어떤 거를 바라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그 내면에서부터 깨닫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최근에 한 경험으로는 졸려 죽겠는데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왜 내가 맥북 앞에 앉아서 뭘 쓰겠다고 이걸 해서 내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고 결국 무언가를 쓰고 나면 밀려오는 건 자괴감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밖에 못 쓰다니 라는지 나 같으면 진짜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그걸 계속 다시 만들고 하는 그 충동적 욕망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어떤 그 무의식에서 오는 것 같고 그 무의식은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또 생각을 해보면 따라갈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따라갈 수 없는 지점이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저는 이 자체가 인간 보편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화두를 던진 것 같아요.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는 게 있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되게 고등학교 때 나름의 화두였어요.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뭐를 인식하고 뭐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를 하나.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언어를 전공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고의 방법을 익혀보고 싶다. 그렇죠. 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한편 너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한국인들 모두가 갖고 있는 그 외국어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근데 뭐 한때는 야 대한민국은 절대 우물안의 개구리 그러니까 한반도라는 우물을 벗어날 수 없어. 왠 줄 알아? 한국어를 쓰기 때문이야. 거기 갇혀있기 때문이야라고 되게 자조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근데 뭐 BTS나 강남스타일이 한국어로 전 세계에 히트를 치는 걸 보고서 기생충도 그렇잖아요. 내가 되게 루저의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어에 대해서도 외국어를 내가 많이 배우고 익히면은 사고의 지평이 넓어질 거야라는 기대감이 또 하나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한국에서 외국어를 배운다는 거는 흉내내기를 길을 벗어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외국어를 열심히 안 하게 됐는데 결국 아니 한국어로 생각한 걸 빠르게 외국어로 그 번역하는 행위는 마치 내가 멀티태스킹을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때그때마다 관점을 빨리빨리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그 외국어를 정말 체득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있었고 내가 그러면 완전히 외국에서의 삶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 언어까지 습득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흉내내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20대 때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됐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언어와 사고와 이런 것들의 연관성을 바탕에 깔고 있는 어떤 그런 저희 주장이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회하고 있어요. 언어를 안 배웠더니. 그러면 아기가 말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장을 알아가면서 점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사고가 넓어지는 거겠죠? 저는 요즘에 조카가 23개월이어가지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너무 어디서부터 저는 말을 배우는 건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뭐 엄마가 하는 말을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그냥 이건 가방이라는 걸 명명할 뿐인 거잖아요. 그냥 우리의 관습적으로 저건 가방이라고 부르는 거야. 가방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것 뿐인데 그거를 아기가 체득을 하고 어느 날 거기서
혼자 스스로 점점 확장한다는 게 음. 왜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제 머릿속, 그렇죠. 저 아가의 머릿속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넓혀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제가 지금 한 5가지 정도의 단어밖에 모르는 거면 제가 생각하는 세상은 그 5가지 단어로만 이루어지는 건가?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2명의 샘플을 가까이 지켜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신기해요, 진짜. 놀라워요. 정말 하나의 기적의 현장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 다르게 느끼긴 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되는 것만큼 사고한다, 생각한다가 아니라 생각은 이미 거의 그 어른과 어떤 사실을 인지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어떤 이성적인 어떤 사고 판단하는 거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오히려. 다만 그 어른이 아이보다 나은 게 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상황, 우리 아까 컨텍스트로 얘기했던 이런 상황에 대한 과거의 기억이 집적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설명하고 표현하고 또 어느 방식으로 그 생각을 뻗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는 건 이미 인간은 거의 갖추고 있구나. 언제부터 그게 있는 걸까요? 전 아주 어릴 때부터. 정말.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되게 미세하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미 그 작동 기제가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선가 읽은 책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이미 어렸을 때 어느 정도 다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 모든 그 작동 기제는 작동하고 있다는 걸 그냥 느껴져요. 그냥 저는 느꼈습니다. 거의 가지고 태어난 거의 거고 그렇죠. 처음에 태어날 때 표현하는 약간 것만 배우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표현할 때가 되게 신기한데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 표현하는 언어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건데 결국은 이거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모방하면서 연결고리를 짓는 거죠. 그렇죠. 연결고리를 짓고 흉내내고 따라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점점 그 하나 연결 짓는 그 점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 점들을 어떻게 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점점 그 어떤 그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가서 자기가 되게 유창하게 말을 하는 단계로 넘어간단 말이죠. 굉장히 신기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타고난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능력은 그 동물들이 각각 자기 고유의 울음소리가 있듯이 정말 타고나는 걸로 느껴지고 제가 더 신기한 것은 그 능력이 딱 자기가 그 살아가는 어떤 환경에 필요한 만큼만. 환경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필요한 정도 수준만큼의 언어를 습득하고 나면 다친다는 거예요. 저는 다치는 걸로 보였어요. 그렇죠. 이게 10세 네. 그리고 15세 이렇게 그렇죠. 다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이가 넘어서서 만약에 갑자기 외국으로 휙 이민을 가게 되는 상황. 뭐 제가 요즘 읽고 있는 박경리의 토지에 보면은 갑자기 이제 간도로 다 모두가 이주를 해서 살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 나라의 언어를 되게 잘 배워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 가서 한인타운에 사는 사람은 못 그러지만 또 환경이 바뀌면 갑자기 그 작동 기제가 다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냥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신 그 어른분들도 거기서 의사소통하면서 살 수 있게끔 바뀌어요. 또.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마치 물과 공기가 필요하듯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도구로서 기제로서 언어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마치 그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이 그 언어를 공유하지 못하는 곳에 가면은 무용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용한 무언가를 다시 채워야 된다.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끌어당겨서 채우려고 하는 기제가 또 작동한다. 그게 어렸을 때는 텅 비어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거를 빨리 채우는 거고 만약에 환경이 바뀌면 바뀐 거라도 채우려고 하고 근데 저는 이미 충분할 만큼 나름 습득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외국어를 넣으려고 하니까 충돌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또 들고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기적인데 부모로서 욕심이 들죠. 야 이렇게 언어를 잘 배울 때 여러 가지 언어를 집어넣어주면 유창해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랑 저희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지금 이 주어진 환경 내에서 일종의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걸 습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과를 보여주면서 이건 사과인데 애플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하고 얘기를 해주는 것은 결국 나중에 가서 사과만 남는다. 생존에 필요한 하나만. 왜? 가장 중요한 하나만. 아빠 사과줘 그러면 사과를 주거든요.
사과줘 했는데 엄마 아빠 못 알아듣죠. 애플이라고 얘기를 해야 막 갖다 줘. 그럼 애플이야 그러겠지. 사과를 잊어버리겠죠. 그러겠죠. 결국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것도 진실일 수는 없는데 음. 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물론 이제 외국어를 잘 배우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그러니까 바이링글러 멀티링글러인 사람도 물론 많고 또 이제 외국어에 대한 능력을 키워낸 사람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언어와 사고에 대한 생각 연결고리를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죠. 근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우리 까레스키들 강제 이주를 많이 당했었잖아요. 네네. 옛날에 러일 전쟁 이후에.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언어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우리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1920년대, 30년대 언어가 뭔가 그들 나름 방식으로 계속 계승이 되고 있는 거겠죠. 러시아랑 섞여가지고. 그리고 또 그냥 이게 되게 저는 이게 고등학교 때 되게 재밌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어떤 합의된 거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네. 모두가 다 가상의 뭔가를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뭐 커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뭐 아까 마신 거, 뭐 예를 들면 사무실에서 뭐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주관적인 개념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뭔가 어떤 되게 그런 보편적인 뭔가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 실제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 나름의 어떤 가상 세계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계속. 각자의. 그리고 이게 예전에 했던 거랑 좀 연관을 지어보면 사피엔스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인간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생존에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뭐 이게 뭐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건데 왜 이런 걸 가지게 됐나?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건데 뒷담화를 위해서 그죠? 결국은 이제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발전을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사람의 생존에 길게 봤을 때는 되게 막 그 문명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친 거겠죠. 맞습니다. 저도 근데 그게 좀 의문이 좀 있어요. 왜 뒷담화 욕구가 있을까? 그 뒷담화 욕구는 왜 그런 게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왜 그 본연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혼자서는 못 산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서 누구와 결속력을 다지고 싶은데 가장 빠른 방법이 한 가지를 놓고 뒷담화를 하면서 결속력을 가지고 비밀을 공유하는 거라서. 근데 저는 이 뒷담화에 대해서 사고하다 보면 어떤 게 드냐면 그런 것도 있어요. 성인 남자가 친해지려면 반드시 제3의 대상물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성인 남자로 국한하는 건 좀 아닐 수 있지만 뭐 제가 우선 그 대상자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성인 남자가 단둘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숨 막히죠. 근데 그 두 사람이 골프를 치거나 당구를 치거나 아니면 여자 얘기를 하거나 뭐 자동차를 가지고 뭐 스포츠카가 있는데 그 동호회로 모인다거나 자전거를 하려고 사람들끼리 모인다거나 술을 마신다. 제일 많이 마시는 술 마시고 직장 동료들도 다 모였을 때 그냥은 친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 일 얘기를 하면서 관계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그 대상물이 그렇게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호기심을 서로에게 갖는데 근데 이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은 놀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3의 대상물을 통해서 서로의 연결고리를 1대1로 맺는 게 아니라 약간 삼각구도로 맺는 형태가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회생활 할 때도 사실 그렇고 저희도 지금 독서 모임이라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서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간에게는 그런 욕망이 있나?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런 본능이 있나? 뭐냐면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3의 대상물을 놓고서 관련을 맺어야 하는데 그 제3의 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규칙체계잖아요. 저는 규칙체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놀이를 한다, 스포츠를 한다, 이 모든 게 다 규칙체계예요. 거기 경쟁이나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술을 마시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 기분과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일종의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원칙과 컨텍스트와 이런 흘러가는 흐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뒷담화는 그런 거였을까? 그러니까
내가 아닌 또 상대방이 아닌 제3의 존재를 끌어옴으로써 그것을 언어로 일종의 이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서로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언어적 관계가 맺어진다. 근데 그 언어의 대상이 나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상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둘의 관계는 사실 맺어지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것인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보고서 아, 너는 되게 예쁘고 너는 똑똑하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왜 나를 평가하고 왜 이렇게 그죠. 예의가 없어? 이런 생각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계속 자기 얘기만 하면은 그것도 일종의 정신병 아닙니까? 왜 누가 궁금하대? 약간 외로우신 분이시죠. 왜 저래? TMI. 왜 자기에 대해서 막 저렇게 묻지도 않았는데 자꾸 말을 해? 근데 그 말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제3의 존재를 놓고 얘기를 하면 그걸 좀 잘 가다듬어서 얘기하면은 잘 사면 또 그걸 편안하게 공유한단 말이죠. 즐기고.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나는 언어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사피엔스를 보고서 아, 제3의 대상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대상물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사회적 관계에 군집을 많이 거느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런 대상물들을 굉장히 협소하게 해서 소수의 어떤 영역으로만 지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걸 아예 배제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어떤 사회성의 어떤 수준이 또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탐색인 것 같아요. 하나를 놓고 저 사람이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약간 탐색하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하나를 놓고 그러니까 소개팅 나가면 그러잖아요.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여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전 영화 좋아해요. 영화 좋아하세요? 아, 전 별로. 아, 아니구나. 독서 좋아하세요? 맞아. 책도 별로. 아,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나랑 얼마만큼이나 같은 사람인지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겹쳐질 수 있는지 탐색하는 과정?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가 호가 될지 불호가 될지를 탐색해야 되는데 나를 놓고 하거나 상대방을 놓고 하기에는 너무 약간 좀 부담스럽고 그렇죠. 그리고 솔직해지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하나의 주제를 탁 던져놓고 이렇게 약간 눈치를 보면서 탐색하는 그렇죠. 그런 거지 않을까.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요. 그 어디 치십니까? 그쵸. 나랑 그때는 그게 공통점을 중요했던 점점 거지. 찾아가는. 근데 그게 막 요즘은 약간 그런 게 너무 좀 무례한 일이 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날씨 얘기, 취미 얘기, 뭐 좋아하는 스포츠 있으세요? 주말에 뭐 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고 옛날로 가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취미라고 할 것도 없고 정말 옛날 사람들은 뭐 놀이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게 사람이니까 쟤는 말이야 라고 시작을 해서 그쵸. 얘가 나랑 비슷한 얘기를 하면은 아 우리가 약간 좀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구나 이거고 여기서 좀 난 안 그런 것 같은데 아 우린 좀 치실 수 없는 사람이구나 약간 이런 탐색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룹을 만들어가는. 그렇죠. 이런 비슷한 어떤 네. 사고를 하는 그래서 요새 이렇게 회사 사람들이 이렇게 골프를 많이 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골프를 많이 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네. 목표가 나와 취미가 공유되는 사람을 만나겠다가 목표가 아니라 나는 사회적 관계를 넓히고 싶어가 목표가 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취미로 내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뭐 아버지 세대나 뭐 저희 세대에 걸쳐서 나이가 이제 한 4, 50 넘어가면은 골프의 세계로 들어가야 넓어지니까 골프로 이제 퐁당 뛰어드는 거죠. 거기에 내가 원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거의 다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거기 들어간다고 하면은 같은 것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환영해 줄 것을 아니까. 그렇죠. 그리고 필연적으로 공허해지죠. 왜냐면 내가 정말 좋아서 들어간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많은 사회적 연결고리를 바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그것을 좋아하고 정말 능력이 뛰어난 사람과는 거리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라운딩 하는 것보다 끝나고 술 마시는 게 좋아서 갔던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쵸.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데 그 연애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 결혼하면 연애가 아니잖아요. 결혼하면은 생활인가요? 생활이고 그냥 삶이죠. 연애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관계고 이제 결혼했으면 그건 이제 운명이죠. 근데 연애할 때 생각하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변하면 관계가 변하는. 그 너무나 그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도 야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뭐 사람은 변해도 사람은 안 변하는 거 아니니 막 이런 얘기 막 20대 때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제3의 대상물을 가지고 언어를 공유하고 언어를 공유하면서 관계가 형성되고 또 사고의 어떤 그런 친근함
형성된다고 보면 상황이 변하면 제3의 대사물이 변한 거거든요. 사실. 음. 그래서 대학 때 커플이다가 둘 다 사회생활을 갔을 때 위기가 한번 오죠. 왜? 대학 때는 그죠. 너무 할 얘기가 많고 커먼 재밌는데 센스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근데 각자가 사회생활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이 사람이 잘 못 알아듣고 그죠. 맞아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이 사람이 잘 못 알아듣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잘 통하는 다른 사람이 또 있고 그죠. 그래서 사실 관계를 잘 이어가는 것은 그 제3의 대상모를 넓히고 그 시기마다 적절하게 계속 전환하는 그래서 이제 공동의 같은 둘이 좋아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라 하고 하는 모든 조언들도 저는 사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부부간에 아이가 생기면은 또 급격히 또 관계가 또 애틋해지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제3의 대상물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그 노력에 있어서의 균등함이나 이런 걸 갈등이 오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하지 못했던 그러나 내 주변에 너무나 부러웠던 그 연애의 고수들은 그런 걸 굉장히 잘 활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어떤 아이템을 던지면 한 80에서 90%의 여성들이 관심을 보이는지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 또 그걸 내가 완전히 체득한 사람. 그리고 적절하게 또 바꿔가면서 계속 관계를 잘 굴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유능한 사람들이었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저를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나에 대해서 알려주고 막 1대1 관계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소개팅에서 성공한 게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실패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보면은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지 않았을까.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재밌네. 프로이트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잘 저는 프로이트에 대해서 한마디 더 화두를 던지고 싶은 게 있다면 프로이트라는 존재가 인류 보편적인 그러니까 문명화된 모든 그 인간들의 그러다 혹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어떤 정상창작 할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많이 비판하는 지점 중에 하나죠. 그렇죠. 아니 내가 그때 취했었어. 혹은 그때 내가 온전한 내 정신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 그죠. 심심미야. 검사를 받아야 봤더니 정신적인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약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그게 반드시 큰 대형 범죄의 고가의 그 변호사들이 달라붙어서 만들어낸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굉장히 이런 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대방과 관계에 있어서도 약간 빠져나갈 구멍.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행하는 것인데 나라는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 그 모든 어떤 그 책임의 범주가 나에게 다 귀속되는 게 아니라 약간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고 저는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다는 게 되게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이 못마땅하죠. 순간순간 따지고 보면은 못마땅한데 나한테는 그런 무의식적인 욕구가 있다. 그런 말을 통해서 사실 계속 도망가고 타협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사고 체계에 거대한 하나의 홀을 만들어 놓은 것도 좀 프로이트가 남긴 굉장히 큰 발자취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사법 체계라는 게 그때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막 재판하면 넌 영혼이 썩었다. 넌 영혼이 뭔가 악마한테 홀렸다. 막 이런 거였잖아요. 마녀다. 네. 그런 식이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이제 이 개인을 보기를 시작을 한 거고 언젠가부터 이제 무의식까지 보기 시작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심신미약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였고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무의식이라는 게 항상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나 되게 불합리한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성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데 그걸 이제 프로이트가 타나토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인간이 삶의 충동이 있고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충동도 있지만 죽음에 대한 충동. 그죠.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죽고 싶어 하는 게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텐데 이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일부 사람들만 하면 모르겠는데 누구나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인간을 굉장히 정말 뭐라 해야지?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건 이게 인간다움을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자신을. 오히려 그죠? 근데 사실 회사에서 돈 버는 게 나의 굉장히 메인 활동이고 삶의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거에서 남는 어떤 잔여를 어딘가에서는 그 배설을 해야지만 맞아요. 계속 삶이 유지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알 것 같으면서 모르겠고 이렇게 잘 모르면서도 뭔가 그걸 가지고 이 인간 사회가 인류 사회가 뭔가 지금 돌아가는 메커니즘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게 되게 그 점도 되게 신기하고 제가 한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에 떨어져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의 세포는 타나토스의 메커니즘이 장착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생하고 그걸 복제해서 낚이고 하지만 필연적으로 자기가 소멸하는 걸로 마치 시한폭탄처럼 그게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생명이라는 게 완성되는 것인데 이 타나토스의 어떤 메커니즘이 고장난 세포가 암세포고 그렇죠. 이 이야기 한 덩어리가 있고 그다음에 인간이 그렇게 몸에 안 좋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 흡연과 그다음에 음주를 그리고 막 온갖 이제 자기 몸을 망치는 많은 뭐 폭식부터 시작해서 몸에 안 좋은 음식들 막 그런 것들을 끊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서 뭔가 즐거움을 얻고 막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타나토스의 어떤 욕구가 그렇죠. 발현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또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자본주의에서도 자본주의는 이제 어떤 이유에서건 10년 주기로 한 번씩 큰 크라이시스가 오게끔 이제 전 세계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불안전하다는 얘기죠. 근데 불안전한데 제가 자본주의를 봤을 때 자본주의에게 없는 것 한 가지가 타나토스 메커니즘이 없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얼만큼 있으면 이제 좀 줄어도 되는가? 라는 질문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있어서는 얼만큼 살면은 이제 좀 늙고 죽어도 되는가라는 게 뭐 그게 통계적이든 아니면은 어떤 의식의 본능적이든 그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무한히 증식만 하는 거예요. 무한히 증식하다가 스스로 꼬꾸라지는. 근데 그 꼬꾸라지는 게 또 타나토스의 메커니즘입니까? 어찌할 수 없는. 뭐 전 우주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무조건 막 부동산도 무조건 막 달려가는 것 같지만 전 세계 그 어느 시대 혹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동산이 무한적으로 올라간 그래프는 없어요.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타나토스 메커니즘이 여기도 존재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은 굉장히 그 오묘한 뭔가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사의 어떤 그 메커니즘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고 해야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인간이 굉장히 이성적으로는 악으로 보고 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무의식적인 측면에서는 마치 생존하려는 욕구와 동시에 죽고자 하는 욕구가 걔는 같이 작동을 하는 그러면 인간의 이성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러면 인간의 이성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어떤 그 사상 체계들, 그다음에 철학 체계들, 종교 체계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적절히 살다가 잘 죽고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주장한 흐름도 있었죠. 그러니까 불교 철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완전한 소멸을 가장 최상의 선으로 갔던 반면에 영원한 삶을 추앙하는 또 가지체계가 있었죠. 암세포적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런 영원한 삶, 불멸의 삶을 추구했던 그 사상 체계가 지금 현 시대에는 어떤 인간의 문명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두 가지 욕구가 두 가지 사상 체계로 존재를 했는데 그리고 그게 사실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어찌 보면 일시적으로 기울어진 형태가 아닌가. 근데 이게 기울어져서 상관없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수많은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긴 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예전에 저는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로마 시대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는데 예전에 굉장히 특히 이제 공화정 때 로마에서 엄청나게 큰 공을 이루고 돌아오면은 개선식을 했잖아요. 로마 그 아피아 가도에서.
근데 이제 개선식을 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그 어떤 제의식 중에 하나가 적의 그 수장을 묶어서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죽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경고하려고 했던 거는 너도 이렇게 언젠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해서 이제 메멘토 모리가 됐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진짜 이 수족관에 막 그 천적을 넣으면은 막 살아남는다는 것처럼 항상 뭐 어떤 게 나타나면은 그걸 무너뜨리는 걸 조금은 같이 넣어줘야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막 우리 막 옛날에 막 유교 철학이 엄청 유행할 때도 도교도 같이 유행했잖아요. 굉장히 그거랑 상반되는 가치를 가지는 거를 유교에서는 막 입신양명 막 이런 거를 굉장히 바라잖아요. 도교는 그거랑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이게 서로 되게 절대로 같이 가지 못할 것 같은 거를 항상 같이 가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그리고 사회의 무의식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죠. 그 인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또 어떻게 보면 프로이트는 순진한 과학자일 수도 있겠다. 뭐냐면 자기가 관찰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게 있네. 근데 사회적으로는 그게 불편할 수 있겠다. 뭐냐면 제 불교 철학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읽어봤을 때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고민이 다 이제 불교 철학에 심취한 젊은이들이 속세를 떠나서 깨달음을 먹겠다고 다 헐벗고 막 쫄쫄 굶어가지고 보리수나무에 다 앉아있고 사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국가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차원에서는 사실은 영원한 삶을 바라고 무한한 욕망을 추구하는 게 동력이 된다는 거죠. 훨씬 그렇죠. 근데 그게 국가를 운영한다라는 말을 좀 더 환원시키면은 집단적인 어떤 증식, 집단적 증식. 근데 그 집단적 증식이 암세포적인 증식인 거죠. 왜냐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은 내가 다른 나라보다 강해야 되고, 그리고 더 부유해야 되고, 이 일방적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균형을 사실은 의도적으로 배제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자본주의에 대한 자본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관까지. 그러니까 사실 본질에서 벗어난 한쪽으로만 치우친 형태를 계속해서 강화하는 쪽으로. 뭐 그게 제가 좋아하는 한명철 씨의 피로 사이에 또 기본이 되는 어떤 비판 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방금 이제 미선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프로이트는 순진하기 때문에 실제 인간을 그냥 냉정하게 봤더니 그런 면이 있다고 해서 발견을 해냈고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굉장히 끌리는 어떤 컨텐츠들 그러니까 소설이다 영화나 보면은 그 안에 받으실 그런 그 네거티브한 면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마냥 네거티브한만 있으면은 또 이제 되게 저질스럽고 대한민국 이제 언론이 그렇죠. 맨날 안 좋은 얘기만 보여주니까. 근데 마냥 좋은 얘기만 있어도 사실은 그게 끌리지가 않아요. 현실적이지가 또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걸 우리가 대할 때는 사실 저는 의식보다는 무의식이 작동한다고 보거든요. 재밌는 걸 추구할 때, 그냥 영화 한 편 보면서 그냥 어떤 감성에 젖어들고 싶을 때는 그때는 이성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무의식을 풀어놓는데 무의식 세계에서는 어떤 그런 것들 모두를 다 균형적으로 내가 어느 점이 부족하다 그러면 또 그런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내용으로 쫓게 되는 그런 점이 존재한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제 암세포적인 그런 방향으로 치우쳐 있고 왜 이렇게 치우쳐졌나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최근에 한 200년 정도의 역사 동안 그거를 강화하는 쪽으로만 일방적으로 계속 내달려 왔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쪽 강화로만 이야기가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해결적인 역사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적인 역사관에서는 정이 있으면 반드시 반이 있고 이게 항상 같이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무너지고 그렇죠. 그게 이제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거는 이게 이 균형이 A하면은 당연히 자본주의 소멸한다 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보편적인 인간의 질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아주 긴 시간을 보면은 잠시 이랬던 적도 있고 저랬던 적도 있는 것처럼 지금이 약간 이쪽으로 치우친 걸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어찌할 수 없는 되게 구조적인 문제처럼 보이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욕망이 있죠. 음모론 같은 게.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은 인간 모두의 크고 작은 동의 기반에서 만들어지는 현상들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당하게 지금의 뭐 대한민국이나 지금의 이런 IT나 SNS가 갖춰진 이런 체계에서는 웬만한 큰 음모 아니고서는 택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움직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흥미로워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프로이트의 주장했던 내용들이 과학적으로 반박이 됐다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나중에 막 그 과학이 발전하면서 점점 네, 과학적으로 규명되는 게 좀 있다고 해요. 저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청소년기에 늦게 자잖아요. 네. 이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네, 이게 근데 굉장히 번식을 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늦게까지 사고 쳐라. 사고처럼. 네. 사실 네. 그 나이대가 생물학적으로는 가장 그래서 빨리 조언 문화가 다시 한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뇌가 좀 덜 발달한대요 그때. 그러니까 충동을 못 이기는 것 중에 하나가 중이병이 되게 과학적인 건게 그때 빨리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빨리 번식을 해라. 충동적으로. 네.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이 얼마나 비인간적인가. 그럴 때 학교에 가둬놓고 그죠.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어떤 제약 조건을 통해서 마치 내 자신이 그런 거를 이제 회피하고 거부하는 것처럼 혹은 인내하는 것처럼 만들지만 사실은 나한테 내가 그런 생각하게 만든 것은 우리들을 다 노량진으로 몰아놓은 사회 체계인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턱대고 결혼을 빨리 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혹시 호영님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네. 형님 근데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얘기를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못하나 보다. 네. 호영님이 나이가 있으셔서 임플란트를 하셨나 봐요. 비슷하신 거. 그러시네요. 재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네. 본격적으로 락강 얘기를 좀 하고 네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벨라스케스 맨 마지막에 네. 얘기한 거는 이거는 근데 여기까지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끝나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하나 넣긴 넣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락강의 어떤 시각에서 예술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떤 하나의 예시로 나왔던 건데 그렇죠. 이거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렌즈를 맞췄으면 그 렌즈로 뭘 한번 또 조명해봐야죠. 사실 프로이트 책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랑 네. 햄릿을 분석한 게 있는데 그게 되게 재밌거든요. 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네. 저 민선님께 부탁하고 싶은 거 이 전체 콘텐츠를 구성하실 때 네. 굉장히 도움을 받았던 이런 조작들 있으면 그거는 같이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그 같이 다음 주에 공유 주시면 네. 꼭 위시리스트에 넣고 아, 언제 선물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네. 꼭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꿈의 해석은 제가 군대 있을 때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너무나 현실을 잊고 싶어서 군대에 있을 때 현실을 잊고 싶어서 꿈의 해석을 끼고서 읽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기억이 있는데 되게 가물가물해요. 거기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현실이 그대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갖고 비슷한 걸로 환원되거나 맞아요. 아니면 딴 걸로 대치가 되죠. 그거를 문학적으로 많이 규명을 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프로이트를 읽다 보면은 뇌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인간은 왜 망각이라는 기능, 그러니까 망각을 하는 어떤 그 능력, 기능이라고 할까요? 왜 망각의 기능이 있을까? 왜 기억을 왜곡하는 또 그런 작동 기제가 있을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자꾸 그 존재하지 않는 걸 상상하고자 하는 욕구와 또 그런 능력이 있을까? 근데 왜 그렇게 완벽하지 않을까 또? 그럼 내가 생각하는 완벽함이란 무엇일까? 그러니까 어쩌면 이성적으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딱딱딱 떨어지는 것만이 완벽하다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만약에 어느 한쪽 측면을 얘기하는 거라서 우리가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의 정의와 기준이 완벽하지 않은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으로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고
그 중에서 언어를 끌고 와서 쭉 나열한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시르가 이제 언어를 그러니까 세밀하게 이제 분해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있었고 지금에 와서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또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민성님이랑 뒤에 쭉 가면은 여기 락강의 시각 그리고 언어 철학의 시각을 가지고서 이 벨라스케스의 작품을 이제 해석을 할 텐데 네. 저는 이 이후에 좀 넘어가서 그러니까 시대를 좀 더 현실로 다가와서 이제는 사실 언어적인 국경이 없는 시대로 와버렸잖아요. 네. 전 그렇게 느끼거든요, 정말로. 근데 그러면 언어의 국경이 없는 시대에 언어가 미치는 영향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보고 얘기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럼 좀 재밌지 않을까 싶다. 굉장히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흥미진진할 것 같거든요. 어떤 언어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제약들이 네. 이제는 다 해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해체됐을 때 언어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저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워낙 또 훌륭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해체가 될까요? 그러니까 안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저는 충분히 동의해요. 오히려 저는 역작용으로 더 단단하게 그렇게 뭉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이건 다음 시간에 또한 한 30분 네. 다음 시간에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예,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